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퇴 이틀 만에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MBC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김재철 전 MBC 사장 아래에서 홍보국장과 기획홍보본부장을, 박근혜 정부 시절 보도본부장과 대전 MBC 사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지냈고, 지난해는 여당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바 있습니다. 야권은 일제히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 MBC 장악에 앞장섰고 MBC를 정권 홍보 방송으로 내몬 장본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과거 페이스북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선전선동이라 주장하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극우적인 댓글에 공감을 표시해온 사실도 논란인데요.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마 하는 인사를 그대로 임명 강행하는 이 정권의 모습, 이번에도 되풀이됐네요. 7월 4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락토핏 이렇게 새로워졌어?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도 락토핏. 혈당 케어 힘드시죠? 부모님도 락토핏 방케어. 우리 가족 장 건강엔 새로워진 락토핏. 우리 가족 맞춤 락토핏.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 음악을 듣고 하던 일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이 소리를 듣고 잠시라도 설레었다면, 당신의 리니지 M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쓰일 당신의 이야기. 신서버 윈다우드 오픈. 리니지 M 12세 이용가.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이런 게 있을까? 원리금 보장 되는데, 만기 땐 가상금리, 복리이자도 주는데, 분리과세까지. 에이, 너무 이상적이지.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너무 이상적인데 현실.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가자!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난법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얼마 전 문경시 영강 보행교가 개통됐죠. 잠시 후 문경시 강민지 주무관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인미의 그래도 정치, 오늘은 영주 영양봉화 민주당 박규환 지역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주제가 이제 호화 관공서 신축 논란에 대해서인데, 이 얘기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네. 지금도 멀쩡한 행정복지센터를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지역의 관공서 신축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시작하실까요? 네, 관공서 신축은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고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네. 혹시 동네 행정복지센터 하나 짓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하나, 건축비만요? 예. 건축비 요즘 많이 올라서 보통 뭐 수십억 원 아닌가요? 최소 뭐 4, 50억 정도? 그렇죠. 4, 50억 정도 드나 이렇게 예상하실 건데, 네. 이게 행정복지센터의 크기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그렇죠. 건축 관련 비용이 약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든다고 보면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요? 예, 그 건물이 100억짜리라고 보시면 되죠. 하긴 뭐 그 면적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근데 그 보통은 행정복지센터는 다 네. 크기가 커서 그거거든요. 아. 그래서 한 100에서 150억. 100억이 넘는군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등급상 문제가 없는 C등급의 경우에도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아, 굳이 허물 필요까지는 없는데도 그렇습니다. 허물고 짓는다. 여기서 말씀드린 안전등급은 A에서 E까지 5가지 단계로 구분되는데요. 네. A
B등급은 양호한 상태, C는 경미한 결함으로 약간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예. D는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하고 E는 즉각적인 사용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를 뜻합니다. 예.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에는 30년 정도 되는 건물도 많고 C등급인 건물도 많은데요. 예. 그래서 그러는 뭐 C등급이다 30년 넘었다 해서 건물주가 그 건물 헐어버리고 100억 들여서 짓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자기 돈으로는 그렇죠. 힘들죠. 예. 만일 100억 있다 그러면 기존의 건물은 유지 보수하고 네. 다른 곳에 땅을 사든지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서는 반대 현상이 무수하게 나타나는 점인데요. 그래서 동네에 새로운 행정복지센터가 거창하게 건설이 된다고 한다면은 한 100에서 150억 정도 세금이 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둘째 문제는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요즘 이제 주민들을 위한 체육, 복지 등 여러 시설이 복합화된 시설로 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아, 예, 예. 이러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일부 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중앙정부 공모예산 사업을 따면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두면 반환을 해야 되니까 예. 또 이게 반환을 하게 되면 향후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를 반드시 이제 집행을 하고자 하고 그 때문에 도비 시비 이제 이렇게 태워서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온다는 거죠. 돈은 타는데 어째는 써야 될까 아니라 이 말씀인데요. 예. 중앙정부가 시도의 실정을 모르고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예산을 뿌리는 바람에 이제 지방은 돈은 따오고 싶고 하니 일단은 따오는데 예. 쓰긴 써야 되고 하니까 실질적인 필요가 없는 사업을 막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 어촌 살리기다, 지역 살리기다 하면서 각종 이제 건설 예산 사업이 배정이 되는데요. 인구가 얼마 없는 지역에 막 100억이 넘게 들여서 신축을 하는 예는 허다합니다. 그렇죠. 과연 이게 맞냐 이거죠.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건물은 관공서다라는 푸념이 나올 정도인데요. 실제 그런 데가 많아요, 사실. 예. 예. 저 농어촌 지역 가보면 예. 그 마을에서 제일 좋은 건물, 예. 당연히 공공 건물. 그렇죠. 이게 맞냐는 거죠. 예. 이런 맥락에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예. 이게 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그 촌에 될 때도 많은데 그 조금만 벗어나면 될 때 있는데 학교 운동장 밑을 파가지고 지하 주차장을 조성한 예도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죠. 학교 운동장 밑을 파서 지하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학교 복합화 시설이라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학교 시설을 복합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학교 시설 주차장도 되고 뭐 시민들 놀이터도 되고 이건데 네. 그럼 도심 같으면 유유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학교 밑을 파서 예. 이제 주차장 조성을 통해서 주변에 교통안 개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그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지 차도 얼마 없는데 과학 중에 그 주차장 학교 운동장 밑을 파가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그게 한 면당 얼마 드신지 아세요? 한 면당. 그러니까 주차 주차 한 면당? 1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요? 그럼요. 설마요. 그래가 이게 정확한 정보입니까? 한 면당. 요거는 한 면당. 그러니까 보통 뭐 한 100면 한다 그러면 100억이 든다고요? 그렇죠. 아닐걸요. 제가 예산 공부를 하면서 이걸 보고 놀랐는 그래요? 거죠. 그 정도입니까? 그 건설비가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한 면당 거의 1억 나옵니다. 땅값과 상관없이. 그렇죠. 왜냐하면 지하 건축이 굉장히 지하 그 어렵거든요. 파는 게 지하 그렇죠. 주차장 만드는 게 그렇게 건축비가 많이 드나요? 차라리 옆에 땅을 사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런 게 있군요 또. 예, 이게 보시면요. 안영진 변호사가 네. 안 변호사가 저번에 한번 이거 다뤄줬나요? 안동시 정화동에 강남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파는 문제. 그건 제가 다루진 않았습니다. 다른 패널이 다뤘는데 예. 거기도 이제 그쪽에 정화동 쪽에 워낙 주차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그 지하 예. 강남초등학교 지하를 파서 운동장 지하를 파서 주차장 만드는 이 복합화 사업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필요해요. 거기는 정말 제가 필요한 알기로 곳이에요. 120면 조성에 160억 정도 드는데요. 근데 거기는 사실 이해할 수 있어요. 도심인데 굉장히 부족하니까요. 그쪽 일대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저도 거기서 일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거기인데 그렇죠. 예. 그런 곳은 이해한다 이거죠. 뭐 한 면당 1.5억 들여서 만들더라도 네. 그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런 경우 있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해서 예. 몰랐는데 저 시골 외딴 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군요. 이런 건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 그렇죠. 그 돈을 따왔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시골 같은 데 땅값도 또 저렴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인근 부지를 좀 사서 주차장 조성하면 그렇죠. 되는데. 그리고 조금 한 1분만 걸으면 그 땅 그러니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바로 상주시 의회 신청사 문제인데요. 아, 예, 이거 아주 예. 뜨끈뜨끈한 이슈죠. 예. 보도에 따르면 상주시 그리고 상주시의회 통합신청사는 낙양동 일원의 시청사는 지하 1층 지상 8층, 시의회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4층, 700여 대 규모의 주차 공간을 포함한 전체 연면적이 한 36,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될 예정인데요. 예. 포인트는 총 사업비가 한 1,600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1,600억 원 예. 들여서 8층까지 짓는군요. 시청사를. 예,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규모나 또 예산 투입으로 볼 때 단연 그럼 예. 상당합니다. 그렇죠. 뭐 참고로 구미도 이제 신청사를 빌딩형으로 추진 중인데 예. 거기는 500억 좀 덜 되게 추진하고 있죠. 아, 구미시가. 예, 구미시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신청사가 한 500억 정도? 예, 거기는 이제 기존의 청사 놔두고 그 부지에 또 빌딩 올리는 거랑 조금은 차이 있는데 여튼 그거는 500억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설명드리면요. 이게 뭐 그냥 많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할 건 아닌 게 지상 1층에서 3층은 뭐 쉼터, 북카페, 전시실, 컨벤션홀, 시민회의실 등 다양한 시민 편의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고 지상 4층에서 8층은 업무시설 위주로 배치하고 예. 이제 기존 공공 업무 수행 중심에서 벗어나서 문화의 휴식이 있는 열릴 청사로 가보자 이런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청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그렇죠. 공간을 또 1층부터 3층까지 조성을 하는군요. 그렇죠. 여긴. 그리고 시의회 청사는 뭐 개인 의원실을 설치해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뭐 북카페 등 시민 편의 시설을 확충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건물과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지상 부지는 뭐 시민들이 이제 다닐 수 있는 휴식 공간, 시민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런 이제 취지인데요. 예. 그래서 문제는 500억 이상의 공공청사 신축을 위해는 행정안전부 중앙재정투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500억 이상은. 예. 그 미만은 도의 재정 투자 심사하면 되고요. 아, 예. 그런데 관련 용역 조사를 위한 1억 5천 예산안에 대해서 상주시의회에서 삭감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럼 이거 진행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막 여기 논란이 많죠. 이거 예, 어떻게 예. 하라는 얘기냐 이런 건데요. 예. 그래서 이게 장밋빛 전망은 좋은데 과연 1,600억 원을 들여서 시청사와 시의회를 짓는 것이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겁니다. 예. 한 1,600억 원이면요. 현재 상주시 인구가 93,212명인데요. 예. 1인당 160만 원 나눠줘도 남는 돈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 정도.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600만 원 넘게 줄 수 있는 돈인데 예. 이게 한 1,000억 원 정도면 국제 규격의 수영장을 포함한 종합 스포츠 타운을 지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걸 시청 시의회를 짓는 데 쓰는 게 맞나라는 이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경제가 안 좋은 지역의 실정인데요. 그래서 대규모의 건설 토목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돈을 푸는 면이 있다는 점. 즉 지역의 수많은 건설 토목 사업이 이제 미국의 뉴딜 사업처럼 공공의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경기를 살린다는 점도 뭐 감안할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뭐 다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 예.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지역에서 스물스물 일어나고 있는 각종의 박물관, 뭐 공공기관 신축 개축의 경우에 예산을 이래 써도 되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죽순처럼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그 규모도 호화청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참 이런 게 많습니다. 사실 이제 길 가다 보시면 먼 박물관이다, 기념관이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이름도 못 보던 곳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지역에 곳곳에 지어져 있는데 그래서 공무원이나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파견돼서 관리만 하는데 하루에 뭐 3-4명 오거나 말거나 이런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축비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들지만 그렇죠. 또 운영비가 많이 운영비도 드는 거죠. 또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예. 이 대목에서 이제 조선 건국 초기 정도전 등이 한양에 궁궐을 지을 때 품었던 생각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생각? 그때 기본적인 개념이 화이불치 검이불루라는 거였습니다. 화이불치 검이불루. 검이불루. 무슨 뜻이에요?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되 누치하지 않게 한다는 공공기관 신축의 기조였습니다. 아, 이게 예. 조선 건국 초기 정도전 그렇죠. 그 생각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궁궐을 지을 때 보통은 막 중국처럼 막 크게 짓고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위정자료령에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고 직권을 강화하자는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런 어떤 철학적인 토대에서 굉장히 제한했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궁궐을 보면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제된 미라고 하는데요. 예. 어떤 분들은 야 중국은 저래 크게 지나는데 우리는 이런 뭐 쪼매쪼매하노 이런데 그게 어떤 민본주의 정신, 애민 정신이 들어가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은 예.
딱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지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을 가면 궁궐을 포함한 각종의 건물들이 웅장하고 사치스러운데요. 예. 그게 다 그 당시 평민들의 피와 고름을 짠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외국 노예들 불러서 짓고요. 그렇죠. 뭐 파리 그 뭐 궁전 다 매 한 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중국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네. 그 북경의 그 뭐죠? 뭐 천안문 그 이름 지진청 뭐죠? 지진청이라 그러는 거라 자금성. 자금성. 예. 거기 뭐 그거는 여기 가면 또 나오고 계속 그렇잖아요. 자금성이 영어로는 Forbidden City입니다. 금지된 도시? 그 자금성.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봤을 땐 그거는 성 카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시티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Forbidden City입니다. 그래요. 예. 아, 이거는 도시란 거죠. 성이 그러니까 아니라. 그거 다 둘러보는데 하여간 뭐 예. 꽤나 그래서 걸렸던, 이제 예. 이게 사실 만리장성 같으면 사람들이 오지만 공공기관 크게 지으면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 효용성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질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고요. 예. 그래서 조선시대 궁궐을 보면 딱 적정성을 지킨 면이 있다는 거고요.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각종 공공기관 신축으로 인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이제 공공기관 신축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세금이 줄줄 새는 걸 막아야 된다는 점을 지역에 살면서 또 일해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공공기관 신축 문제 짚어주셨는데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예, 다 그런 건 일부 뭐 필요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신축에 대해서 좀 비판을 주셨는데 우리 시군민들이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네.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쾌도난법 지금까지 안영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집에 수신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매운 거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2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얼마 전에 문경 영강 보행교가 개통해서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경시 회계과의 강민지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자, 강민지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문경에 새로운 명물이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문경 영강 보행교에 지금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면서요? 네, 지난달 15일 개통된 영강 보행교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그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예. 이 보행교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영강체육공원과 연결되어 있어 산책을 나온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낮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밤에는 시원한 바람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불빛이 어우러져 영강 보행교만의 독특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영강 보행교는 낮과 밤 모두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시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문경 영강 보행교 개통 소식. 자, 건설 개요 등등 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영강 보행교 사업은 2021년 11월부터 약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완공되었으며 총 1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보행교는 영강체육공원과 산양 방곡리를 연결하며 총 길이는 280m에 이르고 중간에는 112m의 출렁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스릴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도심 지역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이곳은 접근성이 우수하여 앞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영강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영강의 매력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서 1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영강 보행교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가 한 280m 그리고 중간에 112m의 출렁다리가 있는 그런 보행교가 되는데 이 출렁다리 건너보셨죠? 주무관님. 네. 이거 많이 무서운가요? 많이 무섭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어린 무섭진 아이들도 않고? 네네 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재밌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출렁다리가 되겠군요. 자, 다리가 세워진 곳이 이제 영강 위인데요. 영강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소개를. 네. 영강은 상주 속리산원에서 발원해 문경과 상주를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숨결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강입니다. 문경 지역민들의 식수와 농공업용수를 오랜 세월 동안 제공해온 문경 지역의 대표 하천으로 지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인데요. 올해 영강은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주 속리산에서 발원해서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그런 영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출렁다리 구간, 여기가 이제 아주 인기라는데 이 출렁다리 구간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반적인 보행교와는 달리 영강 보행교는 특이하게 보행교 중간에 112m 길이의 출렁다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출렁다리가 송정상 인공 폭포까지 연결되어 있고 높이는 10m 정도입니다. 건널 때 흔들리는 느낌과 함께 바닥 아래로 살짝 드러나는 영강 수면을 볼 수 있어서 짜릿한 경험을 선사하는데요. 이 출렁다리는 보행교에서의 독특한 요소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영강 보행교에는 피아노 연주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아노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이건 보행자들에게 단순한 통행의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행교를 따라 올라오면은 중간쯤 보행교 바닥에 피아노 건반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네. 이 건반을 발로 밟을 때마다 다채로운 색의 조명이 켜지며 소리도 낼 수 있어 지나는 사람들마다 음악을 만들며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피아노는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 지나가는 아이들이 한 번씩 피아노를 밟아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건반 모형이 이렇게 있는 거고 실제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음도 나오나요? 네, 밟을 때?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밤에는 또 더욱 아름다운 곳이 된다는 얘기인데 저도 뉴스를 통해서 좀 봤는데 조명 시설이 아주 멋지던데요. 네,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는 다리 전체에 설치된 특수 조명 장치들이 형형색색의 빛을 발산하여 영강의 물결을 더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데요. 이러한 조명은 야경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로서의 시각적 매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 영강 보행교를 찾는 시민들 반응도 좀 직접 들어보셨죠? 어떻습니까? 네, 보행교와 연결된 영강체육공원은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시설과 함께 넓은 주차장과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어
문경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여가활동 공간입니다. 이곳은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 공간에 보행교가 조성되어 공원을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운동 코스로서 시민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이 문경 상주 시민들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저녁 드시고 그쪽에 왜 주차장도 크게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쪽 네, 가셔가지고 보행교 여기 하면 약 300m쯤 되니까 쭉 산책 이렇게 한 30분, 1시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야간에 특히 요즘 같은 날은. 네. 자, 이 영강 보행교가 문경의 이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더욱 많은 분들이 영강 보행교를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인근 중앙시장에서 토요일 점촌 전방길 토요장 행사도 열리고 있으니 보행교 방문하신 후에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앞으로도 기존 문경의 관광지 외에도 새로운 명소도 꾸준히 개발하여 도시 발전과 함께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는 매력적인 새로운 명소를 제공하고 문경 시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문경이 참 갈 데가 많은 그런 관광 명소인데 한 곳이 더 생겼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점촌 전방길 토요장 이것도 열리고 바로 또 영강 보행교도 들렀다 이렇게 가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문경 영강 보행교 개통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강민지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이 원래는 이제 인미의 그래도 정치 시간인데 오늘 인미의 의원의 출장 관계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영주 영양봉화 지역위원장과 오늘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박규환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박규환입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예. 일타 강사 출신으로 또 유명한 우리 박규환 지역위원장이 되겠는데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영주 영양봉화선거구에 출마해서 석패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민주당 그 후보자로서 꽤 의미 있는 그런 득표율 제 기억이 나는데 당시 득표율이 어느 정도였죠? 제가 26.28% 득표했죠. 26%가 넘었으면은 이거 꽤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 선거에 비하면 적어도 한 5% 이상 많이 득표했으니까요. 예. 네. 그리고 영주 영양봉화 모두 20% 넘게 다 또 득표했고요. 예.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볼 수 있죠. 예, 다음 선거를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득표율이었고, 자, 오랜만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지역위원장 박규환입니다. 총선 기간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보내주신 여러분의 그 뜨거운 지지와 응원,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늘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총선 끝난 지 이제 석 달 정도 돼 가는데, 그동안 그럼 지난 석 달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제일 먼저 선거 기간에 지지 성원해 주신 유권자들에게 인사드렸고요. 거리, 시장, 상가, 축제장 곳곳을 찾아서 우리 주민 여러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당원들과 함께 선거 평가 모임도 가졌고요. 또 영주 영양봉화 지역위원회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또 여러 사람도 만나고요. 중앙당과 국회 모임에도 자주 참여하고 또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규환 TV 콘텐츠도 만들었고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영주시장이나 영양군수 같은 우리 또 단체장님과 당정협의 열어서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 요청 또 건의사항 전달받았고요. 예. 선거 때만큼이나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기환 네네. TV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시는군요. 네네, 주로 그러고 어떤 콘텐츠가 있죠? 박기환 TV에? 유튜브 채널에 제가 영주 영양 봉화를 주로 소개하는 콘텐츠를 일단 많이 올렸어요. 네. 특히 최근에 우리 영양 소개하는 콘텐츠 올리고요. 봉화의 역사를 안내하는 이런 콘텐츠도 제가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지역 알림이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정치 현안 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 오후였죠. 한 5시 넘어서 6시 거의 다 돼서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표결 부처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190명이 참여를 했고 이 중에 이제 찬성이 189명, 반대 1명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의 다 이제 퇴장을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 국민의힘 의원 제가 지금 아까 그 속보로 잠깐 나와서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섭 의원, 안철수 의원이 이제 투표에 참가한 걸로 보이는데 의외로 김재섭 의원이 반대표, 유일하게 반대표 한 표를 던졌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네요. 네네. 안철수 의원은 계속 찬성하겠다고 예 그렇게 사전에 의사 표시했으니까 약속을 이번에는 지켰네요. 이번에는 지켰어요. 저번에 찬성표 던지겠다고 하는데 계속 반대표를 던져서 이번에 어떻게 하나 봤는데 이제 찬성표를 던졌고 의외로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찬성표 던지겠다고 했는데 반대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찬성 189 반대 1 이렇게 해서 국회는 통과됐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에게 이제 이 법안이 갈 거고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일련의 그러니까요. 사실 상식이 통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정부라고 한다면요. 내지는 또 정상적인 국가 운영 체제가 작동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누구나 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국회 표결해서 국회 통과되고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그럼 다시 이제 국회에서 재표결 할 텐데 재표결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좀 통과하기 좀 힘든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만약 국민의힘이 지난번처럼 또 똘똘 뭉쳐서 대표결 과정에서 또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사실은 또 부결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요. 이건 정말 국민의힘 또한 국민 앞에 말 그대로 엄청난 반역을 저지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민의를.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최수건 해병 죽음 곧 1년이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가 왜 죽어야 했는지 또 누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가 왜 누구에 의해 가로막혔는지 경찰도 공수처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하자는데 사실 거부해야 할 정당한 이유는 하나도 없거든요. 더구나 수사 외압을 다름 아닌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는 의혹과 또 관련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기 가족이나 특검 비리와 관련된 수사나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거부해서도 안 되고요. 더구나 또 지난 총선에서 범야권의 192석이라는 절대다수 의석을 몰아주신 국민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거부권 행사는 민의에 대한 반역이고 국민 주권에 대한 보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 그럼 15번째 거부권이 되는데요. 이거 행사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떠받들고 나온다면 떠받쳐준다면요. 재표결에서 저는 가능컨대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상황인식 정말 똑바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거부권 행사 이거는 민의를 반역하는 거다. 국민 주권에 네.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네, 규정을 지어주셨는데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그 입법청문회 과정 좀 보셨습니까? TV를 네네, 통해서. 봤습니다. 예, 보신 분들 아마 다 느끼셨을 텐데 그 청문회 과정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다들 아마 판단하셨을 텐데 우리 박경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청문회 잠깐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바로 직접적인 당사자들이죠. 임성근 사단장이라든가 혹은 또 수사외압과 관련되어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정인 선서부터 거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정인 선서를 거부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진실을 말하겠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인 선서부터 거부했습니다. 그만큼 속여야 될 것이 많고 거짓말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이죠. 네. 누가 거짓말했는지 정인 선서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정인 선서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는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예.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증인 선서 안 한 것부터가 이거 큰 문제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누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고 누가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저는 분명히 다 국민들께서 알아차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이거 스모킹건이 하나 등장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게 네네. 이게 혹시 김건희 여사도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까지 개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다 보셨겠지만 임성근 사단장 그분이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하던 그 이모 씨라는 사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과 임성근 사단장이 골프 모임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사실. 그것이 이후에 지금 또 카톡 대화 내용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임성근 본인은 국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그렇지만 이후에 카톡 대화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다 보도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사 외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불법 사건이 결국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인과 임성근 사단장의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결국 특검이 아니고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 반드시 특검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 일단 이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까지도 이 특검이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요번에 또 숫자 하나가 아주 곳곳에 떴잖아요. 800에 7070. 800에 7070. 네. 02800-7070. 이게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다. 사실은 이 전화가 국방부 장관에게 갔고 국방부 장관이 800에 7070이라는 전화를 받으면서부터 이른바 수사 외압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 800에 7070이 그럼 누가 쓰는 전화번호냐? 국회에서 의문 제기했는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기밀 보안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미 언론이며 인터넷이며 다 공개된 번호고요. 그렇게 기밀 중시한다면서 대통령이 검사 시절 쓰던 개인 휴대폰으로 외국 나가 있는 국방장관과 통화까지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북한에서 다 감청했을 거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00에 7070 아니 다 알고 있는 이 전화번호가 이제 와서 무슨 기밀이 되고 보안이 되겠습니까? 그냥 밝히면 되죠.
근데 끝까지 이걸 안 밝히고 꽁꽁 감추니까 이 번호가 대통령실 건 맞는데 혹시 대통령이 직접 아니면 대통령실 5층에 있는 대통령 부인 접견실에서 쓰는 번호 아니냐. 지금 이런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죠. 끝까지 결국 이걸 안 밝히니까. 예, 이렇게나 저렇게나 지금 대통령 혹은 대통령 부인의 그 어떤 사적 관계가 이번 수사 외압에 촉발점이 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까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예. 사단장 한 명 구하려고 왜 저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무리수를 뒀을까? 그 의문이 저도 좀처럼 풀리지 않았는데요. 예. 사실은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합리적으로 그렇게 지금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군요. 뭐 아직 뭐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랬어요. 왜 사단장 한 명을 지키려고 정권이 흔들려 가면서까지 이렇게 이 사단장을 그러니까요. 지켰나. 그 의문이 안 풀렸는데 네. 여기서 이제 뭐 하나하나 풀린 거 아니냐. 7070. 네, 지금 하나씩 진실이 저는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저렇게 자신과 혹은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인데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정권도 김대중, 김영삼, 박근혜 정부 어느 정부에서도 자기 혹은 자기 측근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이유도 어쩌면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예, 지금 뭐 뉴스 나오는 그 공수처 수사 결과가 이제 속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어떤 개입은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 기록이 계속해서 수십 통의 그런 통화 기록이 나오고 있고 이 800에 7070 여기가 이제 대통령 말고 또 다른 사람이야. 그게 혹시 김건희 여사가 아니냐는 이런 의혹까지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모 씨라는 사람, 그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통해 또 연결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이모 씨는 사실은 대통령 부인과 그 가족들의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본다면 충분히 개연성 있는 그리고 또 의심할 만한 상황이죠. 예. 분명히 이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자, 또 하나 다른 그 이슈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때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밝혔다는 이 김진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건 정말 믿기가 힘든데요. 이거 좀 믿어지십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그 기사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더구나 이건 정말 참담했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네요.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국정 최고 책임자잖아요. 159명의 국민이 그것도 청년들이 안전장치 미흡으로 거리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건을 두고 책임을 회피하다 못해서 아예 조작 운운한 거잖아요. 책임을 돌렸죠. 어쩌면 이렇게까지 인간성이 타락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참 끔찍합니다. 끔찍하다. 더구나 또 이런 주장이 주로 극우 유튜브를 통해 제기됐다고 하니까요. 이게 혹시 국정이 한두 사람의 사입이 무속인 또 극우 유튜브에 의해서 농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단계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 회고록 내용이 보도되고 나서 저는 딱 생각이 드는 게 당시 이 참사가 있고 나서 그 현장을 대통령이 갔잖아요. 거기서 그랬잖아요. 이거 압사가 아니라 이거 뇌진탕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깜짝 놀랐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네네. 이게 왜 그 당시에 왜 뇌진탕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그리고 맞아요. 그 뇌진탕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왜 세월호 참사했을 때 네네 맞습니다. 구명조끼는 왜 안 입었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그때도 상당히 많이 놀랐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지금 실제로 상황 파악도 전혀 못하고 있고 그 얘기는 또 상황에 대한 보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정 운영 체계가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비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상황 인식도, 판단도, 정책 결정도 어쩌면 정상적인 국정 체계가 아니라 어떤 비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현재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중에는 떠도는 말들이 많잖아요. 뭐 사이비에 가까운 어떤 무속인 혹은 종교인 또 극우 유튜브들 결국은 그런 시중의 풍문을 이번에 저 김진태 전 의장님 회고록이 어쩌면 좀 사실 확인시켜준 듯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좀 참담하죠. 우리가 국정농단 더구나 한번 겪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재현되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죠. 네. 이 우려 또 의혹, 의구심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다 뭐 왜곡됐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다가 또 며칠 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로 이렇게 대통령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의 반응이 바뀌었는데 무엇이 왜곡되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두리뭉술하게 왜곡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그런 사실이 없다. 계속 말이 바뀌죠. 그 자체가 이미 진실을 말하면 말이 바뀔 수가 없어요. 일관성이 있잖아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자꾸 말이 바뀌는 법이죠.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6개월여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탄핵을 추진 중이었는데 사퇴를 바로 해버리고 오늘 급기야 사퇴 이틀 만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내정을 했는데 자, 이거 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같은 경우는 언론계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인데. 유명한 분이죠. 악명 높기로 유명한 분이죠. 정말 여기에 내정해서는 안 될 그 1순위 사람을 설마 했던 그 사람을 정말 내정을 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요. 이제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이거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참 투명한 정부죠. 투명하다. 어떻게 할지 일관적이다. 다음 수순이 뭐가 될지 그냥 다 읽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 그 이진숙 전 MBC 대전 MBC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MB 정부 때 MBC 민영화에 또 앞장을 섰었고 윤석열 그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퇴출이 됐던 기자협회에서도 또 후배 기자들로부터 또 제명을 당했던 그런 인사인데 일단 내정을 강행했다는 거. 뭐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사실은 이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극히 이제 편파적이고 당파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또 뭐 보편적인 가치나 상식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인물을 내세웠고요. 무엇보다 사실은 알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가 지명한 5사람의 위원이 합의제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명한 2사람이 제멋대로 지금까지 운영해왔죠. 이건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런 사람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하면 바로 권한행사가 정지되니까 지난번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랬듯이 또 김홍일 위원장 바로 사퇴하고 그리고는 바로 방통위원장 새로 지명하고 이거 권한정지 피해가면서 불법적인 방통위 운영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고요. 안심들 앞세워서 방송장악 확실히 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알겠습니다.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고요. 이것도요.
국민을 정말 우습게 아는 그런 아주 못된 행동이죠. 만행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규환 영주 영양봉화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